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영상은 아마 여러분 지금 되게 난리가 났을 건데요.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할 때 지금 4강에 진출한 나라 중에 아주 유독히 눈에 띄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모로코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국가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 중동 북아프리카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4강에 들어간 거 모로코가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모로코에 중심을 두고 모로코가 무슨 나라지 검색해 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모로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좀 더 이 나름대로 심층 분석, 간단 명료하게 이 두 개를 잘 소화해서 이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생긴 글자도 있고, 이 축구 선수도 있고, 지도도 있고, 이렇게 깃발도 있는데요. 뭐 국기도 있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역사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소위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사시대 및 고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생각날 것 같은 거는 선사시대랑 뭐 로마 제국 이런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모로코의 민족적인 중심이 되는 존재는 베르베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르베르인은 지금 모로코가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서쪽에 국한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 베르베르인은 현재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해가지고 모로코 중심으로 나 있는 산맥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주로 있는데 베르베르인은 여기에만 국한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 쪽까지 아주 큰 넓은 범위에서 활약을 했던 아주 광활한 범위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민족의 분포 영역을 나일강 서편으로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가서 대서양까지 마주하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사하라 북쪽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지역을 아울렀던 민족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영상 할 때마다 이 영상에서는 빨간색을 좀 표시할 게 있는데요. 현재 모로코의 어떤 민족적인 부분, 정체성 얘기하기에 매우 중요할 것 같은 거는 빨간색을 좀 표시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거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기원전 시대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안 도시를 건설했다. 이게 보면은 뭐 로마도 여기 관련이 돼 있고 뭐 카르타고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역들이 있죠.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페니키아의 영향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그들도 그들 남들의 문자를 썼고 그리고 해양 기술이 엄청 발달되었던 상인들이 많았던 그런 민족인데 그게 여기도 있었다라는 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많이 건너뛰어서요. 로마 시대로 가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에 바로 정복이 당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정복당하진 않고요. 이때쯤 되면 마우레타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왕국을 지니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마우레타니아가 지금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가 있죠. 모리타니가 현재 이 마우레타니아를 그 기준으로 하는 그 기원을 삼는 그런 곳이긴 한데 사실 마우레타니아는 진짜 모로코가 있었던 곳 있죠. 거기랑 그 옆에 알제리가 있는데 알제리 이렇게 북쪽 해안가 있죠. 이곳이랑 튀니지도 역시 바다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 바다 쪽에 있던 북부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나중에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죠. 하지만 점령 당하기 전에 여기는 카르타고 쪽도 있었고 마우리타니아 왕국인 쪽도 있었는데 이때 카르타고가 나름 경쟁 국가였습니다. 아마 다들 뭐 한니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한니발이 결국 카르타고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포에네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로마랑 카르타고의 어떤 경쟁전이죠. 포에네 전쟁 아마 이 사회 시간 때 한번 배워봤을 법도 한데요. 아무튼 그때에 로마가 그 이제 튀니지 쪽으로 건너가서 카르타고 잔여 세력들을 숙청 및 점령을 하죠. 그때 싸웠던 인물이 한니발, 그리고 로마 편에서는 스키피오였습니다. 근데 이때 마우리타니아 왕국이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카르타고를 견제하기 위해서 로마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스키피오를 지원하게 되는 이러한
형국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결국 이 말씀드렸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 북쪽 해안가 지역 지방들이요, 마우레타니아 왕국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근데 로마 제국에게 나중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의 속주로 들어가게 되죠. 로마 제국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로마 공화정이었죠. 근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카이사르 이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국의 형성이 좀 더 강해지기 시작하죠. 공식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제국이란 명칭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 그 이후로 기원 후가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동서 분할이 되었을 때, 이때는 또 반달족이 침입이 있었습니다. 반달족이라 한다면 뭐 반달리즘 하면서 뭐 야만 이렇게 뭐 많이 공부했을 법도 한데, 게르만족들의 후예들이죠. 게르만족 중에 한 종류 중에 하나가 반달족인데, 아무튼 동유럽에서 내려온 완전히 로마를 쓸어 담근 그런 민족이죠. 그게 이제 이 유럽에만 있던 게 아니라 모로코, 북아프리카까지 내려와서 반달 왕국을 만듭니다. 이렇게 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모로코 옛날 지역도 큰 영향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중세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때쯤 되면은 약 한 5, 6세기 이후가 될 겁니다. 약 한 500년쯤으로 봐서 그 이후를 중세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아랍인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것은 아라비아 반도 쪽입니다. 620년도쯤인데요. 이때 무함마드 선지자, 소위 그들이 보기에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결국 아라비아 반도 통일하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정복하죠. 사산왕조라든지,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박살을 내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이슬람 세계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계속 서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모로코까지 올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쪽은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슬람 초기 왕조가요, 우마이야 왕조였습니다. 수니파 계열이긴 하죠. 그랬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결국 그 중동,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북아프리카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엄청 멀리 왔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상, 그리고 그 민족성도 역시 중요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모로코 지역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랍인들이 물론 힘에 의해서 이 모로코 옛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지만, 이때 아랍인들은 이미 이슬람을 안고 왔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독립전쟁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8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드리시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드리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랍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한데, 왜냐하면요, 이들은 선지자 무함마드의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들도 역시 뿌리가 아라비아 반도 쪽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의 우마이야 왕조와 달리 시아파 사람들입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수니파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드리시 왕조를 세운 이드리시 같은 경우는 이 무함마드의 또 아들로서 이어질 때 알리까지 가고요. 알리도 역시 시아파의 어떤 원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 시아파, 수니파는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종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달리 시아파인 알리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랍인 쳐들어왔을 때 수니파였던 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했던 이 모로코 지방을 시아파가 다시 뺏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무함마드의 직결 자손이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이드리시 왕조가 기존의 우마이야 왕조를 갈아치우고 모로코와 알제리 쪽을 정복합니다. 수도는 페스라고 해가지고요. 모로코 중북부에 있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요. 이때 페스라는 도시가 내륙에 있지만 건설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모로코에 있던 나라 중에 시아파 최초고요. 그리고 모로코의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앙 집권화가 최초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됩니다. 모로코의 어떤 역사가 한획이 그어지는 거죠.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랑 비슷합니다.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이드리시 왕조 오래 가지 못하고요. 한 100, 200년 정도 갑니다. 그 다음, 이 시기 때, 10세기 후반, 뭐 9세기, 10세기 이렇게 갈 때, 이집트 지역은요, 시아파가 또 뭔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워진 왕조가 파티마 왕조인데요. 이것도 역시 무함마드의 자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칭도 맞긴 맞겠죠. 그 왕조들이 이집트를 다수로 지배해서 그 왕조를 통치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모로코 갈 때 파티마 왕조가 딱 막고 있죠, 이집트에서. 그렇다 보니까 모로코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 세력들하고 뭔가 연결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파티마 왕조가 이 서부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이 모로코 지역에 흥기된 왕조가 지리 왕조인데요. 결국 이 지리 왕조는 파티마 왕조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서양사 공부할 때 배웠겠지만은 이때가 되면은 유럽에서는 노르만족이 대거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때 왕조 바뀌죠. 영국도 원래 앵글로 섹슨 왕국이었는데 이 앵글로 섹슨 왕조가 결국 노르만족 계열로 바뀌거든요. 그때가 이 시기랑 거의 맞먹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말도 있죠. 노르망디라는 지역 그런 것도 역시 노르만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유럽도 노르만족이 엄청 그 영향을 받았을 때 지리 왕조 역시 모로코 지역 역시 노르만족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관련돼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모로코는 수니파 나라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시아파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근데 지리 왕조가 되면서 이 수니파로 다시 개종을 합니다. 그 배경을 한다면 그 기존의 이집트 지역으로 지배를 많이 했던 파티마 왕조 시아파 계열이 이쪽 지리 왕조 모로코 사람들한테 너무 무리한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연공이란다면은 뭐 조공이란 거겠죠. 근데 보통 조공이라는 게 세금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막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이 파티마 왕조한테 충성 못하겠다라고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니파의 짱이었던 아바스 왕조에게 좀 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니파 왕조 중에 법학파 중에 말리키라는 아주 보수적인 그 수니 학파가 있습니다. 여기 영향을 같이 받아가지고 결국 지리 왕조 시대가 되면은 모로코 왕조 및 그 이하 사람들이 대다수 시아파에서 수니파로 개종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왕조 교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11세기쯤 되면은 무라비트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사실 뭐 모로코 순수 뭐 근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요. 나름 어딥니까? 서아프리카 중부 지역, 그러니까 세네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나라 쪽, 그쪽, 감비아 이런 쪽 여기서 올라온 거긴 해요. 아무튼 간에 바뀐 걸 한다면은 일단 마라케시라는 새로운 도시가 수도로 되고 또 도시 개발되는 거고요. 마라케시는 페스란 지역 말씀드렸죠.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로코 도시의 규모의 발전 그리고 한쪽에 쏠리는 도시 규모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많은 도시들이 개발되는 시대가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워낙 또 대상 무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뭔가 도시들이 확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계속 여기서 조금 간과되는 게 이때 이슬람 세력이 사실 스페인까지 점령하잖아요. 사실은 이 모로코 왕조들이죠. 뭐 지리 왕조, 무라비트, 이드리시 웬만하면 안달루스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남부 지역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100년쯤 후면은 무와히드 왕조가 됩니다. 역시 수도는 마라케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스페인 특히 중남부에서 이 안달루스가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서의 무아이드 왕조의 지배 우위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특이한 게 여느 왕조에 비해서 좀 더 특이하게 유대인과 기독교인 박해가 좀 많았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지금도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매우 유명한데요.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나름 유대인 사회를 보호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슬람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 원래는 이 모로코 쪽 그리고 안달루스 쪽 사람이었는데 이쪽에 살았던 사람인데
해당 나라가 무아이도 왕조인데 이 왕조가 하도 박해를 하니까 이집트 쪽으로 간 거죠. 제가 알기로는 살라딘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살라딘의 어떤 서기 역할을 했나요? 아무튼 뭐 관련된 관리가 됐을 겁니다. 마이모니데스가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살라딘이 뭐 살라딘 영어로 살라딘인데 실제로 알아보라면은 살라딘입니다. 뭐 한글로 쓰자면은 살라후딘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단 이 왕조 땐 당연하지만 무슬림은 매우 관용적인 무슬림에게 관용 정책 폈죠. 이때 이제 나름대로 이 이슬람 중세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 중에 이븐 루시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아베로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랑 이 플라톤의 학파의 그 사상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이데아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본질과 실제 이거 구분하면서 했는데 이거를 딱 이슬람 신앙에다가도 딱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알라가 뭐 이데아의 중심이라든지 뭐 실제가 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중세 역사에서 사실 그 고대 그 그리스 학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사상들이 르네상스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중세의 이슬람 학자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진짜 많고요. 사실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고 기정사실화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븐 루시드고 그 사람이 무와히드 왕조 시대 때 사람이라는 것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세 시대로 갈게요. 이때가 되면 좀 더 왕조가 교체가 되고 이때부터 등장하는 또 아주 유명한 이슬람 흥기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 왕조는 아니고요.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마리 왕조를 제가 언급한 이유가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13세기 초반입니다. 초반이라는 걸 좀 알려드립니다. 이때 마리 왕조가 나름 중세에서 이렇게 근대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왕조 중에 하나인데요. 뭐 특별히 뭐가 있다기보다는 서양사 쪽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레콩키스타입니다. 레콩키스타. 그러니까 리쾅카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하죠. 레콩키스타 이게 이제 뭐 스페인어인 것 같은데. 자, 사실 여러분 그 1450년대쯤 되면은 스페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기독교 세력으로 회복이 되죠. 네,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카스티아 왕국이라든지 아라곤 왕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결국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슬람 세력의 주도인 그라나다 여기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베리아 반도가 기독교 세력으로 다시 수복이 되죠. 그때의 모로코 왕조가 마린 왕조였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도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그와 동시에 알제리 쪽에 있었던 모로코 세력들도 박살이 나가지고 결국 이때쯤부터 사실상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로코 지역에 대한 지배만 하는 게 이 시기인 걸로 대강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완전 쪼그라들었죠. 또 쪼그라듭니다. 뭐 때문이냐면요. 역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 아주 이슬람 흥기 왕조지요. 오스만 제국 자체가 아랍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죠. 그야말로 투르크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투르크인 중에서도 오스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오스만이라는 뿌리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이런 것들 통일했던 왕조인데 이 오스만 제국이 했던 것 중에 또 유명한 것이 콘스탄티노플 점령했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아주 역사적인 도시죠. 그런 역할을 했던 제국이 이까지 온 겁니다. 모로코까지. 그런데 일단 잘 막아냅니다. 근데 결국에는 페스 같은 그 모로코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도시들이 사실 점령을 당합니다. 점령을 당한 것 때문에 일단 그 오스만 제국도 관리는 해야 되니까 이 지역이 또 너무 멀어요. 사실상 이 지역을 직접 정복하고 직접 통치하기 힘들고요. 나름 그래서 자치를 인정합니다. 망조를 보존하되 하지만 계속 뭡니까? 연공 이런 건 바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 시대가 사드 왕조 시대입니다. 마린 왕조가 박살이 나고 사드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때쯤 오스만 제국과 연결돼 있고요. 이때 오스만 제국에 계속 뭐 니들 그 내가 술탄경 칼리프니까 계속 우리한테 정통성 인정받고 바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를 잘 보시면 16세기 초반부터 성립되었던 왕조입니다.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때쯤 되면은 포르투갈, 스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대항해 시대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모로코 역시 예외가 아니죠. 포르투갈이 그때 뭐 알부케르케라는 총독을 통해 가지고 인도, 뭐 콜카타 이런 것까지 고아 이런 데까지 가잖아요. 그런 데까지 마카오까지 가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죠. 그럴 만한데 뭐 포르투갈 바로 앞 밑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인 모로코 하나 못 가겠습니까? 엄청나게 잦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포르투갈 자체 전략이 그 주변 땅에 엄청 땅을 넓혀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주요 거점만 딱딱딱딱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항구를 만드는 게 사실 주요 전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드 왕조가 포르투갈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건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세력이 많이 약해진 건 맞습니다. 북에서는 포르투갈, 동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방해를 많이 했죠. 이렇게 넓어가는데. 아무튼 계속 왕조는 잘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는 마라케시, 계속 말씀드리는 곳이었고요. 이 마라케시가요, 현재 모로코라는 이름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 역사적으로 무라비트 왕조 때 수도가 마라케시가 되죠. 이때부터 사실상 모로코가 모로코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왕조가 등장합니다. 알라비 왕조인데요. 지금도 모로코는 알라비 왕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라비 왕조의 근원은 그 무함마드입니다. 예. 이 무함마드인데 이 무함마드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와서 모로코로 왔을 때 이제 알라비 왕조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계보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로서의 권력을 잡은 것은 17세기 초중반입니다. 이렇게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 왕조 멸망 후에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가 아니고요. 이 모로코에서 어떤 유력했던 알라위족 이쪽의 수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분열된 모로코를 다시 통일하는데 술탄으로 즉위하죠. 자, 그렇게 이어지면서 근대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좀 더 모로코는 오스만의 영향력이 조금 더 작아지기 시작해요. 사실 뭐 16세기 정도까지는 오스만 제국이 엄청 전성기였는데 17세기가 되면서 즉 알라위 왕조가 세워질 때부터는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쪼그라지는 시기였습니다. 점차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동쪽에서 이라크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위 왕조 역시 거기에 반비례해서 이 모로코 지역에 대한 권위 그리고 통치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 중에 또 한 사건 볼 수 있는 게요. 18세기 후반의 사건입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혁명을 일으킵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발생하죠. 근데 그것보다 약 10년쯤 전에 미국이 독립혁명을 일으키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죠. 근데 참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모로코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승인한 최초의 국가 중에 하나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국가인데 일단 뭐 최초의 국가라는 이 키워드의 의미를 좀 두고 보겠습니다. 미국도 사실 이게 필요했던 게 미국은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동부 해안이 매우 불안하지 않습니까? 독립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지금 50개 주 미국이 된 게 아니고 그 당시 17개 주였죠. 동부만 딱 지배했었는데 해양의 세력들의 견제가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근거를 보았을 때 모로코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다른 나라의 영향력도 크게 받지 않고 이 대서양 동부 세력으로서 같이 뭔가 연결할 만한 나라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우호조약을 맺으면은 특히 경제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상인의 소통 이런 것도 매우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보장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행보를 밟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실제로 모로코에 사절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1777년 이후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
1787년 마라케시 조약이 맺어지면서 공식적으로 모로코와 미국이 소교를 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황제 술탄이 모로코 술탄이 모하메드 3세였습니다. 뭐 무함마드이기도 하고 모하메드이기도 한데 같은 명칭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19세기 1800년대가 되면 여러 열강들이 제국주의라는 이름 아래 엄청나게 또 성장과 정복을 시작하죠. 이때 프랑스, 스페인의 공격을 많이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프랑스가 원래 그림이 있었죠. 알제리도 이때 공격했는데 사실 알제리를 공격할 때 모로코가 알제리 독립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당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스페인이야 뭐 당장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식민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모로코가 매우 좋은 타겟이죠. 그렇다 보니까 모로코는 사실상 이때부터 스페인과 프랑스 공동 지배를 당하게 되고 실제로 일단 19세기까지는 뭐 반식민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위를 점한다는 느낌으로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911년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독일도 역시 이때 통일이 되고 이후기 때문에 좀 더 열강 세력과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누구 거니 하면서 경쟁하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이 왕따였죠. 비스마르크까지만 하더라도 18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의 대상이 비스마르크였는데 이 사람이 영국하고도 조약을 맺으려고 했고 프랑스하고도 조약 맺으려고 했고 물론 프랑스와 조약은 좀 뒤에 하겠죠. 아무튼 근데 프랑스 견제를 했고 러시아하고도 조약을 맺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고립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스마르크가 물러나고 비렐름 2세가 황제가 되면서 1890년대가 주기하거든요. 완전히 비스마르크가 했던 거랑 정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비스마르크까지는 상호 협조를 많이 중요시했습니다. 외교적인 고립 피하기 위한 거.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주변 국가를 향한 굴욕이 많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렐름 2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벨트폴리티크라고 해서 세계 정책을 펼칩니다. 3가 아니고요. 세계, 월드입니다. 월드. 그래서 식민지 확장, 독일 영토 확장, 국력 과시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던 나라들과는 고립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일이 정말 두려워했던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맺어가지고 독일이 완전히 뭐가 됩니까? 샌드위치 당하게 되죠. 거기서 프랑스까지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로코 위기가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가 동맹을 맺게 되고 스페인도 짝짝꿍하게 되죠. 독일이 결국 왕따가 되는데 그래도 독일이 해군력이라든지 육군력이 매우 강했거든요. 그래서 모로코 이런 데다가 자신들의 해군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도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독일도 어떻게 보면은 후발 식민지 정복 국가이기 때문에 모로코가 또 하나의 발판이 되길 원했겠지만 결국에는 모로코를 뺏지 못하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완료가 됩니다. 단 뭔가 서양 열강들 간에 뭔가 좀 위기 고조가 되는 것, 1차 세계대전에 발판이 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나름대로의 이 지역이 모로코였습니다. 결국 1912년이 되면 보란듯이 독일한테 꼼짝 마라. 독일이 더 이상 여기 위협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던 지역 주민들도 역시 독립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본지 더욱 진압하는 과정에서 결국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등분이 돼요. 북쪽 같은 경우는 스페인형 모로코가 되고요. 남쪽은 프랑스령 모로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밑에는 또 스페인령 서사하라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분할이 되죠. 자, 그 이후로도 사실 아까 계속 나왔지만 알라위 왕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모로코의 근간을 두고 있는 왕조였고 베르베르인들 계속 언급했죠.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계속 이 모로코의 지역적 근간은 베르베르인이었습니다. 물론 아랍인들이 지배 민족이긴 했지만 베르베르인들이 민중으로서 크게 활동했습니다. 물론 베르베르인 중에서도 고위직이 있었겠죠. 물론 뭐 다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1920년대가 되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였습니다. 이때가 되면서 좀 더 파리 광화 회의도 하고 베르사유 체제가 시작이 되죠. 뭔가
이 민족 자결주의란 것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 영향력을 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한 전쟁 일으키고요. 이 시기 때 우리도 했던 게 있죠. 조선도 3.1운동 한 적 있죠. 물론 2년 전이긴 하지만 1919년이긴 하지만 이때 중국도 5.4운동이 발생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이때 인도에서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발생하죠. 그 시기랑 맞물려가는 시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세계사적으로도 되게 모로코가 별로 별거 없는 것처럼 볼 수 있긴 하지만 편견입니다. 진짜.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 더 많이 얽혀 있습니다. 서양사 쪽으로 봤을 때. 심지어 모로코는 로마, 페니키아부터 이미 세계사적인 연관이 많았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했으니까 그랬다고 판단이 되겠죠. 아무튼 이 독립전쟁은 진압이 됩니다. 근데 겨우겨우 진압이 되긴 해요. 아무튼 현대가 되면은 계속 제가 알라이 왕조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이제 1912년 때 보호령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왕조는 유지가 됩니다. 술탄이 꼭두각시긴 했지만 유지는 돼요. 자, 하지만 그 또 큰 전쟁이 발생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는데 이 종전 후에 민중들도 물론 독립운동했지만 왕조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였던 이 왕조가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결국 실패도 했고 성공도 하고 그래 또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조 출신이었던 모하메드 5세가 뭐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 막 강제로 귀양을 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 의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1956년 모로코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큰 사건이죠.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알제리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독립이 된 건 맞아요. 물론 다 피를 많이 흘렸긴 했지만 결국 그때 왕조 세력이었던 모하메드 5세가 알라이 왕조의 그 피를 계속 이어받고 결국 독립을 한 모로코의 첫 국왕이 됩니다. 국왕이라는 것은 술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부터 술탄에서 모로코의 어떤 수장이 왕으로 바뀝니다. 명칭이. 나름대로 세속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속도 세속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조금 더 빠지긴 해요, 사실. 좀 더 민족의 개념이 강해지는 거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이어져 오고요. 현대사에서는 뭐, 그 5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뭐 엄청 많이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2011년 아랍의 봄, 이거 정도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중에 티니지, 아랍의 봄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자스민 혁명이 발생했죠. 그 이후로 삽시간의 SNS 영향으로, 소셜 네트워크 영향으로 삽시간에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시위가 발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걸프 지역에 있는 바흐라인, 바레인까지 영향력을 받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퍼지는데요. 심지어는 서쪽에 있는 모로코 역시 아랍의 봄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일단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죠. 엄밀히 왕입니다. 입헌 군주제 국가이긴 하지만 군주 세력이 매우 심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당연히 민중들은 요구하겠죠. 뭐 술탄은 아니고 왕의 역할 축소, 뭐 민중의 역할 상승, 뭐 경제 상황 개선 이런 것들 되게 많은 것들이 좀 민주화가 되길 원했던 게 있습니다. 하지만 군주가 폐위가 되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회유 정책도 쓰고 경제 성장 정책도 쓰고 민중이 지지하는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정의개발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주요 정당이 되면서 왕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민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한계가 많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어물조물 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아랍의 봄 그 이후에 시국을 이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로코의 현대사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남은 모로코 역사에서 획을 그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4강 진출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처음에 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내에서도 일단 4강 진출한 나라가 없고요. 일단 모로코 제외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로 보았을 때도 역시 모로코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동예루살렘에 있는 아랍인도 그렇고요.
소셜 네트워크를 좀 봤는데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여러 아랍 국가들 있죠. 이 나라들 역시 모로코를 응원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월드컵에 또 다른 모습이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찍는 시점이 아직 4강은 진출했고 준결승은 아직 안 했던 상황인데요. 과연 모로코가 결승전까지 갈지 참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떤 나라든 간에 진짜 많이 다치지 말고 진짜 레드카드도 좀 덜 받고 최대한 평화롭게 경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고대부터 중세, 근세, 근대, 현대까지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모로코. 정말 키워드를 한다면은 베르베르인, 그리고 그 위 아랍인 지배인,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알라위 왕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모로코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이 알라위 왕조도 그렇고 이전에 있던 왕조들 보면은 그 무함마드 선지자, 그들의 보면 선지자, 그들의 후손으로 그냥 혈통이 담긴 후손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랍 국가들이 볼 때도 아 여기는 이슬람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는 국가라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또 질문 있으시거나 또 기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모로코에 관한 그 영상이었고요. 모로코의 월드컵과 관련해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모로코 찾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역사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짧게 하려다가 되게 좀 설명이 좀 많아졌고 그리고 세계사 말이 계속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세계사적인 부분하고 계속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로코는 결코 고립이 된 나라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많이 많았던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중동 관련된 이슈 여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